가슴속에 3,000원을 품고 다니는 계절,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붕어빵, 계란빵, 찐빵 등 겨울철 국민 간식들을 먹으려고 거리로 딱 나가니 가격이 예전보다 훅 뛰었는데요. 겨울철 간식에 꼭 필요한 계란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3.7%나 오른 수치로 근 1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채소값도 올라, 기름값도 올라, 집세도 올라, 금리도 올라. 내 월급이랑 내 주식만 안 오르네? 물가는 계속 오르지만 내 소득은 귀엽다 못해 불쌍한 이 현상이 계속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은 무엇이고 왜 전 세계가 비상에 걸렸는지 알아봅시다. 밤늦게 보는 궁금한 이야기. 내 월급만 귀엽지 물가는 안 귀엽지.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용어입니다. 한마디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물가가 올라 생필품만 사도 통장이 텅장이 되는 상황인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물가 상승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시죠. 시장 경제가 활성화된 세상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경기가 좋으니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두둑하고 플렉스하는 삶을 살겠죠? 소비가 많아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실적이 잘 나오니 주가가 오르고요. 개이득?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것이 인생의 진리. 기업은 생산 설비를 더 늘리겠죠? 많아진 생산을 감당해줄 사람들이 필요하니 일자리가 증가하고요.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면 여러분은 뭐해? 돈 쓰셔야죠. 플렉스! 이렇게 소비가 증가하면서 물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니 물가가 오릅니다. 이러한 현상을 선순환 인플레이션 구조라고 부르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와 더불어 우리 경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 이 문제들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켰습니다. 기후변화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자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정책이 대두되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120여 개 국가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에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자연스레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에 관련된 원자재인 알루미늄, 리튬, 마그네슘 등의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수요만큼 생산하여 공급하기엔 환경 규제에 딱 걸려버린 거죠. 뿐만 아니라 천연가스와 석탄 등의 가격도 올랐습니다. 2021년 7월부터 가격이 점점 급등하더니 10월 초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친환경 정책에 따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그린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만큼 전 세계 기업의 생산 원가가 올라가고 물가 인상이 가속화된 것이죠. 중국 또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친환경 정책을 펼쳤는데요. 석탄, 석유를 필요로 하는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제한했으니 전기가 부족해졌죠. 전력난이 펼쳐지니 공장들의 가동이 중단되고 전 세계적으로 1차 제조를 도맡는 중국 공장이 안 돌아가니 공급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공급망은 비단 중국 공장 가동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동남아 지역권 공장들이 팬데믹으로 셧다운되면서 가동이 멈춘 겁니다. 당연히 여러 제품들 생산에 차질이 생겼죠. 우리나라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서 생산이 감소되고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다라고 평가했고 팬데믹 영향으로 항만이 폐쇄되었다가 열렸다가 운송이 중단되었다가 풀렸다가를 반복하니 트럭 운전사, 항만 컨테이너 하역 부분에서 심각한 인력 부족이 나타나고 손이 없으면 임금이 오르는 법. 구인난으로 임금이 인상되면서 물류비가 급증하게 된 것도 공급 문제에 한몫을 했죠. 실제로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기아 차량의 경우 지난 8월에 주문한 차를 내년에나 받을 수 있는 데다가 전 세계 시총 1위 기업인 애플도 반도체 수급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니 공급망 문제로 산타도 못 온다라는 말이 농담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가 출렁거리자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은 대규모 재정 투입 및 양적 완화 정책을 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전 세계적인 것이었죠. 잠깐, 양적 완화는 뭐죠? 쉽게 말하면 시장에 돈이 풀린다는 겁니다. 돈을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시장에 있는 채권을 사면 시장에 돈이 많아지면서 유동성이 증가하는 효과를 불러오는 것이죠. 지난 2020년 3월 26일 한국은행은 환매조건부 채권 무제한 매입을 발표했는데요. 환매조건부 채권은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이자를 붙여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한국은행이 이런 방식으로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자금을 공급하면 금융회사들의 자금 여력이 커져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기업, 가게에 돈이 풀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상의 양적 완화 조치였죠. 대한민국에서 한도 제한 없는 유동성 지원은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도 실시된 적이 없었던 사상 초유의 조치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2020년 3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책으로 2조 달러, 약 2,44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안에 서명을 했고요. 한 달 뒤 4월에는 미국 하원에서 600조 원 규모 4차 경기 부양안이 가결되기도 했죠.
겨우 그 정도로 되겠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더욱 화끈한 경기부양책을 내놓습니다. 2021년 3월 통과된 미국 경기부양안 예산은 무려 1조 9천억 달러, 약 2천조 원으로 사상 최대 경기부양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 중국,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경기부양책이 나왔죠. 하지만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시중에 돈을 푸는 양적 완화가 바로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내 주머니 속으로 돈이 쏙 들어오니 수요가 폭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요 증가를 원했던 거 아니었나?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게다가 우리가 플렉스하는 돈은 결과적으로 경기부양책으로 받은 돈이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고 활성화되어 피땀 눈물 흘려서 번 것은 아니란 말이죠. 즉 나라가 돈을 풀어서 물가는 팍팍 오르는데 경기와 수입은 침체된 상황. 알겠다. 지금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Nope. 아직까지 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의 공급망 이슈가 해결되지 않고 오미크론처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생겨나서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게 된다면 정말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찾아올지도 모르죠.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은 왜 문제가 될까요? 한마디로 노답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기 침체나 물가 상승은 각각 해결법이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를 인하하거나 돈을 푸는 양적 완화로 해결이 가능하고, 물가가 상승하면 금리를 인상하거나 돈을 다시 흡수하는 긴축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죠.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은 문제점이 두 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손을 쓰기가 어려운데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움을 얻곤 하죠. 대표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사례인 1970년 석유 파동을 보시겠습니다. 간단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1949년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영토에 이스라엘을 건국하면서 중동 지역과 이스라엘 사이에 갈등, 아니 전쟁이 벌어집니다. 결과는 중동 지역의 완패. 이스라엘을 꺾기 위해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서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에 지원하는 국가들에게 석유 공급을 중단하는 것으로요. 이스라엘 지원하는 국가는 석유 공급 멈춰! 석유는 아시다시피 다양한 곳에 사용되는 천연자원입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다 보니 공급 중단을 하나의 무기로 활용할 수 있었죠. 1973년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벌어진 4차 중동 전쟁 동안 아랍 국가들은 친이스라엘 국가들, 특히 미국에게 석유 공급을 단계적으로 줄이며 압박했고, 석유 없쥬? 아무것도 못하쥬? 배럴당 3달러였던 원유 가격이 12달러로 약 4배 가까이 급등합니다. 아니 원유로 공산품 팔던 우리는 어떡하라고? 유가 상승은 서방 경제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됩니다. 이로써 세계 경제 성장률 하락,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된 것은 당연지사. 국가 간 거래량이 떨어지니 국제수지 악화까지 벌어졌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공업이 낙후되어 석유보단 석탄으로 생산을 했기 때문에 1차 석유 파동 때에는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석유 파동 때는 이야기가 달랐죠. 1978년 중동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인 이란에서 민족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석유 수출이 중단됩니다. 그러자 1978년 12월부터 1980년 7월 사이에 석유 가격은 약 2.4배나 급등하게 되었죠. 이때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은 1978년 4.0%에서 1979년에는 2.9%로 하락했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0.3%에 달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물가 상승률이 32.0%에 이르기까지 했죠. 경기 침체, 물가 급등, 스태그플레이션인 겁니다. 1980년대에 들어선 우리나라는 중화학 공업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에 2차 석유 파동의 여파는 굉장했죠. 유가를 비롯하여 전력, 사료, 분유, 설탕, 비료 등 주요 10개 품목의 가격도 줄줄이 인상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6%로 하락했으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8.7%에 달했습니다. 단 몇 퍼센트만 상승해도 아찔한 물가가 28.7%나 상승했다니, 그럼 지금 상황도 이렇게 심각해지는 것일까요? 먼저 비관론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지난 10월 재계, 학계, 금융업계 경제 전문가 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공급망 혼란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스티븐 로치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이라며, 기준금리 인상이 지연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표하기도 했죠. 낙관론입니다.
2021 밀컨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개막 세션을 진행한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칼라일 그룹 회장은 모두가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지만 가능성이 없다. 공급망 혼란은 몇 달 내 해소될 것이며 실제로 최근 미국 항만물류 허브인 LA 인근 롱비치항 적체 상태가 해소되고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고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1970년 스태그플레이션의 포인트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 물가의 폭등에 있었습니다. 즉,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본질인 것이죠.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으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초인플레이션인 베네수엘라를 보면 알 수 있죠. 빵 한 조각을 사 먹기 위해 돈다발을 지불해야 할 정도로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손에 현금을 보유하는 것보다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1970년대 석유 파동이 있던 미국의 자산 시장을 살펴보시죠. 1970년에 2만 불이었던 주택 가격은 10년 만에 8만 불까지 약 4배가 상승했습니다. 안전자산인 금 가격도 1970년에 비해 11배나 폭등했죠. 이렇듯 스태그플레이션이 찾아오게 된다면 부동산, 금,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까지 대체 자산의 투자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우려의 목소리 속에서도 아직 스태그플레이션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는 인플레이션도 스태그플레이션도 아니라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둔화된 슬로우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오미크론의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세계 공급망의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다양한 방면에서 공부하고 통찰력을 기르는 일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람 이즈레일 이메뉴얼이 남긴 명언을 들려드립니다. 위기를 낭비하지 마라. 위기란 기존에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해볼 수 있는 기회라는 뜻이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속에서도 여러분들만의 기회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밤늦게 보는 궁금한 이야기 스태그플레이션 편이 유익하셨다면 잠들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